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유로 지역과 일본에서는 부진한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출 등 일부 지표가 둔화되긴 했지만 정부가 정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장세가 유지되었고,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국가가 여러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상황하고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차이를 보임에 따라서 미 달러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 같은 현상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요국의 주가는 ECB와 일본의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등의 상승 요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또 하락 요인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주요국의 시장 금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또 유로 지역에서는 그 미약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의 경우에는 10월 중에 소비가 전월에 이어서 감소하고 설비 투자는 최근 수개월간 좀 개선하고 월별로는 말이죠, 개선하고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복의 모멘텀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양호한 흐름을 쭉 나타내던 수출도 11월 중에는 소폭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미국의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은 속도는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보면 1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여타 공업 제품의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면서 1.0%로 낮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보더라도 지난달보다 낮은 1%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담배값 인상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비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 달러 환율 상승하고 또 원엔 환율은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주가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다가 금주 들어서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대외 여건의 변화,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해서 가계 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에 비춰서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저희들이 의결문에 나와 있듯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 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라든가 주요국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변화, 또 가계 부채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KDI에서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도 디플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도 지금 1.6%로 내려갔는데 디플레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금리를 내려서 대응해야 된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금리 정책은 뭐 무릇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어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베네핏과 코스트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죠. 저희들이 금리 결정에 따라서 가계부채, 그다음에 경기에 양쪽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그러니까 금융 안정의 리스크라든가 경기 실물 경제의 어떤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DI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디플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KDI뿐만 아니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한 우려는 그야말로 그 원론적 정의에 맞춰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하기보다는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내년도 경제 전망을 3.5%로 하고 있고 물가도 뭐 1%대 또 코어 인플레는 뭐 2%대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3%대 성장과 1, 2%대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디플레의 우려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될 경우에는 물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를 방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금리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저물가는 물론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화당국에서는 어떤 그러한 좀 금리를 지난번 2차례 낮추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라고 하는 대출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경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정부도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 경기가 이렇게 만족할 만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 구조적 문제점이 워낙 뿌리 깊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노력,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저문자를 탈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 뭐 일본의 예가 그런 거죠. 일본도 90년대 초에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은 한 90년대 중반 이후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 것도 일본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고, 최근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는 것도 통화 정책에만 의존한 그런 정책을 핀 결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그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저성장 저물가의 통화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계 파이낸스의 안재성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계부채 급증을 거론하면서 LTV DTI 완화와 함께 주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요새 보니까 어제 증권시장,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등 최근에 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해외 자금이 이탈이 이제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금리 인하가 순작용보다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요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전임 김중수 총재님께서 올해 말이면 이제 GDP 갭이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언제쯤 이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가계 부채가 늘어난 그 원인 중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작용을 했다. 그리고 또 해외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리 지난번에 두 차례 금리 내릴 때 저희들이 가계 부채와 또 어떤 자금 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했던 조치입니다. 물론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택 거래에 관한 규제 완화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거기에 금리 인하도 가계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분명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조정에는 그런 기대하는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코스도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 말씀드리고, 자금 유출 거는 물론 어제 하루 이틀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자금 흐름은 하루 이틀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채권 자금 만기가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리 두 차례 내렸지만은 아직 외국인 자금의 그런 이탈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숫자로 보면 지원으로 조금 더 항상 유입되는 쪽으로 이제 돼 있는 게 현실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년도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변화, 특히 국제 금리의 움직임, 그게 이제 물론 주요국의 통화 정책 차이에 따라 나타나겠지만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우려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외 금리 차가 이제 축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늘 좀 유념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GDP 갭이 금년에 플러스로 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전망을 4%대로 봤습니다. 그런 전망의 기초 하에서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GDP 갭이 이제 금년 말쯤엔
뭐 플러스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전망 숫자가 바뀌면서 요 시기도 물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조사국에서 10월달에 전망을 내놓을 때는 내년 뭐 하반기쯤으로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그 발표한 그 전망치를 전제로 했을 때는 뭐 내년 하반기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입니다. 그 아까 KDI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을 했고 그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도 3%대 중후반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데가 있는데요. 이제 한은이 10월에 3.9%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뭐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시는지 이런 점에 대한 총재님 판단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은이 판단하는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이전 판단보다 좀 더 낮아진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각 기관은 3%대 중반의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9%를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10월 초 2달 전입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저희들이 봤던 어떤 그런 여건이 바뀌거나 우리가 전제했던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2달간에 지난 10월달에 내놓은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의 이제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금 3.9% 전망을 그대로 뭐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워낙 컸지요. 예를 들면 유로 경제의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서 ECB에서도 유로 경제 전망치를 낮추었습니다. 더 중국 경제도 아무래도 성장세의 둔화가 좀 눈에 띄게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국내 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저희 예상외로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저희들이 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분기별로 이렇게 막 바뀌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재 성장률이 뭐 얼마다 다시 그 수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단지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할까요? 추세로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낮아질 수는 그런 그 흐름이 불가피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그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구조, 노동력 구조, 노동력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이후에 투자 부진이 쭉 이어져 온 그런 점을 감안하면 어떻든 방향 자체는 흐름 자체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 경제 구조, 경제 발전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피모 우수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내년 중에는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인상의 시기를 선제적으로 예상을 하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총재님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하는 물가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에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떤
금리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인상 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 거라는 전망이 뭐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속도로 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페드의 정책 결정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 그 미국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그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어떻든 저희들한테 미치는 어떤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론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워낙 그 원유 수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분명히 이제 물가 하락 요인이 되고 모형에 일단 따르면은 유가가 평균 우리 도입 단가가 10%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것이 그 연간 물가를 소비자 물가를 0.2%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모형 분석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뭐 한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앞으로의 물가 소비자 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우선 저기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그 DTI나 LTV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 당국이 어떤 그런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죄는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내년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화 정책도 여전히 그런 어떤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좀 총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그 N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국은행이 좀 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나서야 된다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가 있다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리나 그다음에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 폭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감독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상 못한 일은 아니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어떤 가계든 기업든 대출이 늘어나서 소비 투자에 이제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가계 대출도 가계 부채도 늘어나는 걸 예상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 두 달간의 증가폭은 좀 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 정책을 할 때는 가계 부채만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어들면 금리나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반드시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고, 가계부채만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기도 보고 국제적인 어떤 자금 흐름 다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준다면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볼 수만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엔저 문제는 지금 오 기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엔저가 심화되면 일본 제품, 일본 기업과 경합을 하는 기업 또 그런 쪽의 산업은 분명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려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원 달러 움직임도 이제 동조화를 나타낸 거죠. 그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 원 달러가 동조를 나타내서 결국 원화도 이제 많이 절하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것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엔저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특정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그런 좀 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냥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간과할 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좀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대세적으로 추가 인하를 동반하는 완화 기조로 들어갔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회성 조치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와 같은 2.0%에 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인하할 때는 과거와 같이 2.5에서 뭐 내릴 때라든지 3.0에서 내릴 때라든지 이럴 때와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상 최저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상황 변화가 요구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B50,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나라 통화 정책의 방향을 뭐 제가 정확히 뭐 예측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단지 이제 그 중국인민은행의 공식적인 그 견해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일회성으로 이게 끝날 거라고 또 예단할 수는 물론 없는 게, 뭐 중국도 이제 앞으로는 그 새로운 뉴노멀 형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전략을 이제 목표로 내세웠으니까,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고성장 그 수치를 좀 낮춰가면서 좀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결국 중국 경제도 그 경제 상황의 흐름에서 크게 정책이 벗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결국 데이터 의존형, 예를 들면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은 통화 정책으로 또 대응을 할 거고 해서 중국인민은행도 결국 중국 경제 흐름에 맞춰서 아마 운용할 것으로, 일종의 원론적인 제가 답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2%로 더 낮출 때는 어떤 뭐 다른 특별한 고려 요인이 있느냐고 했는데, 제가 또 마치 낮출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에 곤란하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금리 정책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우리 거시경제 상황 또 금융 안정 상황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해가면서 정책을 운영해갔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그러면 중국 금리 인하가 좀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추가로 인하한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유가 하락도 말씀을 하셨고 뭐 중국도 보면 생산자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와서 중국조차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가 목표를 2016년부터 정해야 하실 텐데요. 지금 거 2.5에서 3.5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수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조기 수정 가능성, 그러니까 뭐 연초에라도 좀 나올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엔저 관련해 갖고 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그때 기업들이 영업 전략에 반영을 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 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 금리 인하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위안화 환율에는 아직 아무런 거의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를 어떻게 많이 바꿨다면은 그러면 뭐 그 환율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영향이 또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진짜 기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그 정책 운영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한번 그 인하하고 나서는 아직 이렇다 할 그런 그 금융시장, 유한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영향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물가 목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쭉 그 일관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물가를 정할 때 2012년에 13, 4, 5에 적용할 물가 목표를 이제 2.5, 3.5로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또 해외 요인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던 문제, 또 공급 요인에 의한 충격, 이런 것이 전부 그 겹쳐가지고 우리가 봤던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됐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빨리 적정 물가 상승률을 찾아가지고, 저희들 물가 목표를 바꾸더라도 일단 적정 물가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정 물가를 추정하기가 최근에 그 여건, 특히 대외 여건의 변화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변화만 가지고 저희들 적정 물가를 모색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고민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과거에 설정했던 목표가 그 후에 어떤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목표에 많이 밑도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그 빨리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물가 목표 기간이 이제 한 해 남았습니다. 2015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뭐 조기에 바꾸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구조 변화를 진짜 다 반영을 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균형 또는 적정 그 인플레, 적정 물가 목표 수준을 모색을 해서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조기에 바꾸려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적정 물가 설정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또 정부와의 협의 절차라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바꾸기보다는 2016년 후에 적용할 우리의 중장기적인 균형 물가 상승률을 모색해 하는 작업을 그걸 좀 빨리 서두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뭐 연초 상반기라도 이런 작업에 좀 그 속도를 내 가지고
그 후에 정해할 목표를 좀 설정하는데 좀 각별한 유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엔저는 지금 이제 엔저가 시작된 것이 무슨 2년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원엔만 따지면 거의 뭐 50%, 1,400원대가 이제 900원대로 떨어지고 특히 2000년 이후 우리 글로벌 위기 이전까지의 원엔 평균 환율이 이제 968원이었으니까 지금 그 수준보다도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행히도 우리나라 그 기업의 어떤 비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 또 미국을 비롯한 뭐 이런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크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큰 폭의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재무 구조나 수익 상황이 상당히 호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호전된 수익 재무 구조 개선을 배경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가격 인하에 나선다든가 좀 적극적인 그 영업 마케팅을 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그런 그 좀 판매 애로가 있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에서 이제 큰 세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추수감사절 세일 때는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전자업계, 자동차 업계들이 디스카운트 할인 경쟁으로 이렇게 좀 공략을 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시즌에 어떤 그 특정된 사안인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일본 기업들이 하나 영업 마케팅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우려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 10월에 말씀하실 때 이제 가계 부채가 소비를 제한하는 임계 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월에 역대 그 가계 부채 증가 폭이 그 역대 최고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11월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어제 나온 통계 보면 좀 그렇던데요. 지금 가계부채 얘기를 지금 앞에도 여러 번 하시긴 했지만 그 원론적인 그런 것 말고 좀 과연 구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나? 그다음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가계부채 문제에서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저기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 지난달 뭐 10조 넘어서고 이게 계속 증가는 많이 하고 이제 돈을 은행 쪽에 그 한은에서 그 중기 대출을 위한 돈을 많이 풀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 실물 경제 이렇게 그 돈이 못 돌고 있다, 필요한데 못 돌고 있다, 뭐 이런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이것도 역시 지금 그 금융 중개 지원이 가장 효과를 많이 내려면 어떤 구조적인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이 있을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간접적으로 보는 게 저희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을 통상 보고 있는데 그 비율이 이제 160%를 넘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고 저희들이 또 최근에 그 올라가는 추세가 좀 빨랐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저희들은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계부채는 계속 그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 지난번에 금리를 두 차례 내렸습니다만 저희들 금리는 이제 거시 정책 아니겠습니까? 거시 경제 상황을 보고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가계 부채 문제가 저희들이 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지만은 그때 어떤 성장의 모멘텀, 경제 주체 심리 회복에 좀 그 심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내렸고 그 후에 이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의 이제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전반적인 어떤 그 거시건전적 차원에서 감독 당국과의 어떤 공동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계 부채가 최근 한 2달여 이렇게 좀 크게 늘어났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아까 다른 기자분들 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요 가계 부채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걸 내놓기는 아직은 이제 타 기관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거시 건전성 차원의 정책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저희들은 이런 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하려면 저희들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이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어디까지 미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 가계부채에 관한 그런 그 좀 현황 파악을 과거에 이렇게 그냥 그 적은 샘플에 의한 그런 조사 결과로 활용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한 100만 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별 신용 차주에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저희들이 분석을 물론 개인에 관한 신상이 노출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개인 신사에 관한 정보는 무조건 배제하고 나서 어떻든 그런 다수의 많은 가구의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DB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계부채 DB 구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하나의 큰 시작은 될 거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라는 것이 단기적인 대처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가계부채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좋은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저희들이 늘려서 이제 9월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설비 투자를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그다음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그 경기 부진업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해서 지난번 확대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애로 되는 중소기업만을 이제 타겟으로 했고 저희들이 그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는 어떤 뭐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게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중개지원 대출 제도는 분명히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이용 액세스를 좀 쉽게 하고 금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잘 시중에서 잘 돈이 안 돈다고 아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 총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떤 금융기관의 신용 경계감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업황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그 기업은 그 부분 전체적인 신용 총량과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좀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저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상당 기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낮은 수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질문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마이너스 GDP 갭 문구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 물가가 아까 국제 유가도 많이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마이너스 GDP 갭이 당초 예상했던 내년 하반기 플러스 전환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그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이어간다고 하시면서도 마이너스 GDP 갭 문구는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국제 유가 뭐 50달러 시대에 올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지금 뭐 60달러가 무너지니 많이 뭐 이렇긴 하는데 아까 그 총재님께서 그 어쨌든 지금 1월달에 수정 전망 하실 거를 다 그 하향 조정하실 거로 지금 그 시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는 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데 뭐 어쨌든 99달러 내년에 전망했었으니 물가 전망은 당연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유가 하락이 경제 성장률은 좀 높일 거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늘 나온 그 최근 경제 동향 자료도 보면 국내 경기는 미국 경기 회복,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국제 유가 하락이 경제 성장률 쪽에서는 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이것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그 아까 가계대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LTV 비율 60%가 넘는 대출 비중이 높아진 점을 보면 LTV 비율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가계대출 부분이 얼마나 우려할 상황인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그와 연계해서 그 오늘 통방 문구에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라고 그 주택 가격 하락을 지금 시사를 했거든요.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보면 그 전세가 뭐 주택 매매 가격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이게 2개월 연속 지속됐었고요. 예전에 뭐 금리 인상을 했었던 2011년 같은 경우는 한 뭐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렇게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오름세가 크다. 사실 이 문구만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택 가격은 반짝 좋아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통방문구상에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을 본다면 금리 인하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효과 없다는 점을 인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님 말씀은 상당 부분 본인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본인의 시각을 반영해서 제 뜻을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상당 기간 물가는 상당 기간 이제 낮은 수준을 이어간다 하고 또 GDP 갭은 문구는 그대로 뒀다고 하는 것이 상충되거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우리 김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경기 회복은 성장을 높이는 쪽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 유가 하락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에는 플러스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번 전망에 비해서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다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아까는 물론 제가 그 바깥의 대외 여건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대외 여건의 하방 위험을 몇 가지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디까지나 이게 전망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 한 방향을 시사하는 것처럼 그 발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제가 뭐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하는 것은 그건 뭐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제가 어떤 것을 미리 예단한 건 아니다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걸로
다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시죠. 좀 조금 다른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총재님께서는 그동안의 통화 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을 상당히 좀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찬 모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노동시장 이원화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뭐 논의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됐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좀 낮추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구조개혁을 제가 노동시장에 이제 국한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지금 이 자리가 맞지 않는데, 일단 저희들이 구조개혁, 저희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는 좀 그런 소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유연성 제고가 분명히 기업 활동이나 경제 성장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유연화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소위 청년이라든가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가를 높이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저희들이 고령화 문제와 따른 대책으로서 그런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 뭐 심지어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문제도 조금 더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과제이고, 사실상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아까 뭐 유연성이라든가 여성 인력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만 되면은 저희들 뭐 잠재 성장 잠재를 높이는데 저는 상당 부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가는 저희들이 다른 요인을 배제를 하고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봤던 지난번에 저희들이 2달 전에 내놓은 물가 전망치는 그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워낙 유가의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원 달러도 상승했고, 이걸 감안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던 물가 목표는 낮출 요인이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